네, 안녕하세요. 호기영 교수님 연구실에서 주요 연구 발표를 하게 된 김태현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데이터 흐름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지향성 퍼즐입니다. 이 연구는 저와 카이스트의 최재승 박사님 그리고 허기영 교수님과 차상렬 교수님과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여기 있습니다. 저희 인류가 일상적인 도구로 이런 뗀석기를 사용하던 시절이 한때 있었지만 어느새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여서 저희의 일상 도구는 이런 노트북과 같은 전자장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전자장비 속에는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일상 도구가 된 만큼 저희의 일상에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밀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세탁기나 자동차, 쏘아올리는 로켓에도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고 심지어 저희 자산마저도 소프트웨어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래서 사실상 이제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저희 세상을 위협하는 어떤 악의 세력이 존재합니다. 바로 이 인테저 오버플로우, 버퍼 오버런, 유세프 프리, 널 리퍼런스 등의 치명적인 소프트웨어 결함들이죠. 하지만 이런 결함들이 우리 세상을 위협하는 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 그런 조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글인데요. 구글은 이제 6년쯤 전부터 OSS 퍼즈라는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구글의 넘치는 컴퓨팅 파워를 기반으로 하여 그렇게 운영되는 퍼징 플랫폼인데요. 누구나 자신이 개발한 퍼징 도구 혹은 자신이 개발하고 있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여기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등록을 하면 구글이 자신들의 서버 자원을 활용하여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양한 퍼징 도구를 대신 돌려주는 것이죠. 그렇게 돌려준 결과 현재 한 6년 정도가 지났는데 약 650여 개의 프로젝트에서 37,000여 건의 결함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퍼징이 도대체 뭐길래 구글이 이렇게 서버 자원을 투자하고 또 이렇게 많은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좀 퍼징에 대한 얘기로 좀 발표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퍼징은 자동으로 생성한 입력을 통해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 기법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주어지는 입력이 다음과 같이 하나의 화살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때 사람인 개발자가 이 프로그램을 테스트한다고 한다면 이거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예외적인 케이스들까지 고려한 입력들을 통해 이 정도의 느낌으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겠죠. 하지만 이때 퍼징은 자동으로 무수한 입력을 생성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퍼징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을 생성한다고 하여서 완전히 무작위로 입력을 생성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따라서 퍼징이 실제로 어떻게 프로그램을 테스트하는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퍼징 기법인 뮤테이션 베이스 그레이박스 버저를 통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뮤테이션 베이스 그레이박스 버징이 조금 생소하실 수는 있어도 이 기법의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AFL이라는 퍼징 도구입니다. 아마 이 AFL이라는 것은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먼저 대상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 때 퍼징을 시작하기 전에 시드 리스트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시드 리스트는 이 프로그램에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즉 사용자가 줄 법한 그런 입력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프로그램 동작을 보장하는 어떠한 입력 셋을 가지고 퍼징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퍼징이 시작되면 이 시드 리스트에서 하나의 시드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드를 퍼즈하는데 이 퍼즈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다양한 변종들을 생성한다는 것이죠. 즉, 이 입력을 변형하여서 다양한 입력들을 추가로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뮤테이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등등의 다양한 변형된 입력을 생성하고 이 입력들을 대상 프로그램에 넣어서 실행을 시킵니다. 이때 각 입력들이 실행될 때의 그 실행 정보를 커버리지 피드백의 형태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버리지 피드백을 보고 버전은 이 입력이 흥미로운 입력인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보통은 이 흥미로운가에 대한 기준은 프로그램의 실행 커버리지 정보가 새로울 때, 그럴 때는 이제 흥미롭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흥미롭지 않다면 이 변형된 입력은 그냥 폐기가 되고요. 흥미롭다면 당당하게 시드 리스트에 입성되어서 다음 사이클에 활용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퍼징의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특별한 상황에서 쓰이는 퍼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커밋 혹은 패치를 적용하였을 때 그것이 올바른지 검사하고 싶은 상황, 혹은 프로그램에 대해서 정적 분석을 돌렸을 때 발생한 알람들이 실제로 결함이 존재할 법한 알람인지 검사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이 프로그램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퍼징이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관심 있는 지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커밋이나 패치가 적용된 그 지점, 혹은 정적 분석에 알람이 뜬 바로 그 지점이 저희가 궁금한 지점이죠. 따라서 거기에서 결함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일 겁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향성 퍼징입니다. 지향성 퍼징은 사용자가 관심 있는 곳에 닿게 하는 퍼징입니다. 다시 말해 사용자가 그 주어진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입력을 생성하는 것이 목표인 그런 퍼징입니다. 이런 지향성 퍼징은 의심되는 프로그램 지점을 검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재난 오류를 재현하는 입력을 자동으로 생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소프트웨어 재난연구센터의 방향성과도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연구팀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지향성 퍼징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관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15개 정도의 결함들을 알려진 CVE가 발급된 그런 결함들을 이제 실제로 발생시켜 보았는데요. 이때 실행되었던 함수들은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전체 함수들의 평균적으로 약 13%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결함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거기에 관여하는 함수가 저희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러한 관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주어진 정보를 활용하여서 의미 있는 프로그램 지점에만 그 퍼징을 집중한다면 더 빨리 특정 결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이 주어진 정보를 하면 의심되는 목표 지점이고 의미 있는 프로그램 지점이라 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관련된 함수들이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 아이디어를 구현하여서 AFL을 기반으로 DAFL 혹은 Directed AFL이라는 지향성 퍼징 도구를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15개 결함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해 보았는데 기존 도구들보다 약 3배 더 빠르게 목표 결함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 남은 시간에는 저희가 이 DAFL을 어떻게 구현하는지 그리고 좀 더 자세한 그런 실험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AFL의 핵심 아이디어는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 지점과 연관된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퍼징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저희는 정적 분석을 통해 얻은 데이터 흐름 정보를 바탕으로 목표 지점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지점들을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파악한 지점들에 대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여서 퍼징을 수행하였습니다. DAFL 구현은 크게 3가지의 핵심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앞글자가 다 S로 되어 있어서 3S라고 기억하시면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먼저 슬라이싱입니다. 슬라이싱은 프로그램에서 의미 있는 부분을 선별하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부분을 선별한다면 그 정보를 활용해야겠죠. 그것이 바로 Selected Instrumentation입니다. 이것은 선별된 프로그램 지점들로부터만 커버리지 피드백을 받도록 수행하는 작업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슬라이싱을 통해 얻은 정보를 다시 한번 활용하여서 퍼징 과정에서 특정 시드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시드 스케줄링을 하는데 이 시드 스케줄링도 저희 DAFL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프로그램과 목표 지점이 주어졌을 때 그 목표 지점에 대해서 의미 있는 부분들을, 즉 의미 있는 함수들을 파악하는 슬라이싱 작업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그 파악된 지점들에 대해서 커버리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Selected Instrumentation 합니다. 마지막으로 슬라이싱에 얻은 정보를 다시 한번 활용하는 시드 스케줄링이 적용된 상태로 퍼징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각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슬라이싱의 모티베이션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실행되는, 즉 의미 있는 함수는 전체 프로그램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발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의미 있는 함수가 무엇인지 선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별하기 위해서 저희는 정의사용 관계를 고려하였는데 바로 목표 지점과 정의사용 관계로 이어진 그런 라인들을 추적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때 정의사용 관계를 고려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두 프로그램 지점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 실행흐름 그래프를 사용한 것보다 조금 더 적은 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정의사용 관계를 추적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실행하는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지 예시 코드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간단한 코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번 3번 라인에서는 A와 X라는 변수가 입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서 8번 라인까지는 X에 대한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10번에서 13번까지는 A에 대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번 라인에서는 저희의 목표 지점이 되는 X라는 임자로 for를 호출하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 흐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이때 이 10번, 11번, 13번 라인은 사실 저희 목표 지점인 16번 라인과 전혀 의존성이 없고 연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실행 흐름 그래프상에 버젓이 존재하고 심지어 목표 지점과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희 예시 코드에서는 11번, 13번이 한 줄짜리 코드이지만 저 if 블록 안에 수천 줄짜리 코드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행 흐름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정말 연관된 프로그램 지점들을 남기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이즈가 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정의사용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정의사용 그래프를 그리려면 먼저 실행 흐름 그래프를 기반으로 그리게 됩니다. 먼저 그 목표 지점과 정의사용 관계로 이어진 라인들을 추적해야겠죠. 따라서 이 16번 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X는 각각 6번과 8번 라인에서 정의된 X입니다. 그리고 6번과 8번 라인에서 사용되고 있는 X는 모두 3번 라인에서 정의된 X입니다. 따라서 이 정의사용 관계를 그래프에 적용시키면 다음과 같이 16번, 6번, 8번 라인의 노드 그리고 3번 라인의 노드가 포함이 됩니다. 이걸 이제 간략하게 다시 그리면 이런 단순한 그래프가 되는데요. 옆에 실행 흐름 그래프와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더 간결하면서 의미 있는 지점들을 남길 수 있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슬라이싱 작업이었고요. 슬라이싱 작업이 끝나고 나면 방금 보신 정의사용 그래프가 남고 또 이 정의사용 그래프로부터 추출하게 된 연관된 함수 목록을 저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보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를 하면 바로 Selective Instrumentation과 Seed Scheduling입니다. 이 Selective Instrumentation은 다시 말씀드리자면 선별된 프로그램 지점들로부터만 커버리지 피드백을 받도록 하는 작업인데요. 여기서는 그 선별된 프로그램 지점들로 함수 목록, 그 연관된 함수 목록을 받습니다. 또한 시드 스케줄링의 경우 퍼징 과정에서 특정 시드의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정의사용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Selective Instrumentation부터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Selective Instrumentation은 아까 전에 보셨던 이 퍼징 오버뷰 그림에서 이 흥미로운가를 결정하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입니다. 즉 저희는 이 프로그램 전체에 대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연관된 함수들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해당 관련된 함수 목에만 방울을 다는 작업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다른 프로그램 지점의 실행 정보는 기록되지 않지만 저희가 관심 있는 프로그램 지점들의 실행 정보만 기록이 됩니다. 네, 이게 Selective Instrumentation이고 시드 스케줄링의 경우에는 이 오버뷰 그림에서 어떤 시드를 먼저 선택할까 그리고 한 번 뽑은 시드를 얼마나 많이 사용할까 즉 그 시드로부터 얼마나 많은 변종들을 생성할까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 다시 말해 그 두 가지 선택을 내려야 되는데 무엇을 먼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 두 가지 선택입니다. 저희는 이 각각의 선택에 대해서 모두 프록시미티 스코어라는 점수를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프록시미티 스코어란 정의사용 그래프를 기반으로 계산된 각 시드별 점수입니다. 이 각 시드별 점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에게 시드 A와 시드 B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의사용 그래프는 보시는 것처럼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정의사용 그래프의 각 노드에 점수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는 목표 지점과 얼마나 근접한지를 나타내는 점수인데요. 목표 지점과 가까운 노드일수록 점수가 높고 거리가 멀수록 점수가 낮습니다. 이때 시드 A를 실행하였을 때 이 정의사용 그래프에 저 오른쪽 3개의 노드들만 실행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시드 A의 프록시미티 스코어는 지나간 노드들의 점수를 합한 6점이 됩니다. 반면 시드 B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노드들을 지났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시드 B의 점수는 이 모든 것들을 더한 15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시드 B의 프록시미티 스코어가 더 높기 때문에 퍼진 과정에서 시드 B가 시드 A보다 더 먼저 선택될 뿐 아니라 시드 B를 통해서 더 많은 입력을 생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목표 지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더 높은 시드가 더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DAFL의 구현을 정리하면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구현을 저희가 구현을 마친 후에 다른 도구들과 비교하는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이 실험 대상으로는 CXX빌트와 SWF2 PHP 프로그램에 존재하는 15개의 실제 결함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고요. 이 결함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빨리 그 결함을 다시 재현할 수 있는지를 실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비교 대상으로는 DAFL의 기반이 되었던 AFL이라는 무지향성 퍼저와 그리고 AFL5라는 AFL을 기반으로 한 또 다른 지향성 퍼저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실험 방법으로는 각 결함에 대해서 40번씩 반복 실험을 돌린 후에 각 실험 결과에서 목표 결함을 발견한 시간의 중앙값을 비교하였습니다. 이때 이 결함마다 찾게 되는 시간이 짧게는 몇백 초에서 많게는 몇만 초까지 걸렸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보여드릴 때는 AFL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성능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이 기준이 되는 AFL의 성능입니다. 즉 막대가 높을수록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것이고 낮을수록 시간이 더 짧게 걸리는 것이죠. 그리고 걸린 시간이 짧을수록 더 좋은 결과입니다. 이때 빨간색 선이 AFL9의 상대적 성능이고 노란색 선, 즉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선이 저희 도구의 상대적인 성능입니다. 보시면 다른 도구들과 비교해서 확연히 빨리 목표 결함들을 찾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AFL보다는 약 3.4배 그리고 AFL9보다는 3.6배 더 빠르게 목표 결함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 요약입니다. 지향성 퍼징이란 주어진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입력을 생성하는 퍼징이고요. 그리고 효과적인 지향성 퍼징을 하는 법은 더 적은 프로그램 지점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적은 프로그램 지점들을 구하는 방법은 저희의 경우에는 데이터 흐름 분석을 통해 목표 지점과 연관된 함수들을 파악함을 통해 달성을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AFL9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한 최신의 지향성 퍼즐들과 성능을 비교해 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연구를 하면서 좀 느낀 부분인데 지향성 퍼징이라는 분야 자체가 이런 쉽게 서로 비교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실험 기준들이 아직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상태라는 걸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이 될 만한 그런 실험 세팅들을 좀 제시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교수님. 예, 발표 잘 들었고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그 이제 정적 분석을 해서 그 이제 객구 요지 관계를 이제 찾아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정적 분석하다 보면 이제 뭐 찾아야 될 때 못 찾거나 반대의 경우 같은 것들을 부정확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영향을 미쳤는지가 조금 궁금하고 네. 두 번째는 실험 결과를 보면 이제 또 다른 이 지향성 퍼즐 AFL9가 오히려 무지향성보다 더 보니까 나빠 보이는 결과들이 있는데 네. 이게 혹시 왜 그런 식으로 됐는지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연구 초기에 저희가 맞닥뜨렸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정적 분석을 싸움하게 진행하다 보니 이제 뭐 재기적인 함수 콜 사이클이 있을 경우에는 그냥 그 모든 관련된 함수들이 다 연관되었다고 잡히는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전체 200개의 함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 180개가 관련되었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런 콜 사이클을 좀 끊어주는 작업을 진행했고요. 이거는 막 엄청 정교한 알고리즘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휴리스틱인 DFS를 통해서 함수 콜들을 탐색하다가 백엣지가 나오면 그걸 끊어주는 방식으로 사이클을 끊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문제는 조금씩 밝히게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왜 이렇게 AFL9가 잘 안 나온지는 잘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AFL9가 사실 지향성 퍼징의 문을 연 연구이긴 한데 그 뒤에 나오는 따끈따끈한 연구들이 더 성능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저 정도면은 오늘 연구하기엔 너무 지향성보다도 좀 그러니까 DFL보다 나쁜 거야 충분히 그럴 수가 있는데 네. AFL보다 너무 별로 쪽에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사실 그 AFL9가 사용하지 않은 벤치마크도 여기 섞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 데이터 프로 어널리시스 할 때 어떤 정적 분석 도구 쓰셨어요? 저희는 그 스페로라는 정적 분석기를 사용했습니다. 스페로를 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제 추측으로는 저기서 AFL 고가 죽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게 사실 AFL 고 안에 버그라고 해야 하나 리미테이션이라고 해야 하나 그 디스턴스를 잘못 재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은 네 아마 저렇게 나올 건데 저거를 AFL 고의 문제라고 해야 할지 아니면 안에 있는 버그의 문제라고 해야 할지 한번 실험 데이터를 다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저 논문 혹시 나왔나요? 논문을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예.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쓰려고 노력 중입니다. 근데 저렇게 나오면 김윤호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누가 봐도 저건 AFL 고 실험에서 뭔가 문제가 있을 거다 그렇게 사람들이 퀘스천 마크를 할 거예요. 네. 코멘트 감사합니다. AFL고가 이겨야 됐습니다. 네, 저기 뒤에 어느 분이 먼저 손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시드 스케줄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어디서 이제 파워미스틱 그 전문으로 활용해가지고 시드 인력을 이제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전에 진짜 저 시드 F에서 지금 현 상황에서 되게 실행했던 거를 기반한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시드 B로 시드 B로 이제 퍼징을 해가지고 돌렸었을 때 어떤 뭐 인터랙션이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여전히 시드 B가 제일 높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는 다시 한번 그 사이클 다시 한번 이제 시드 B를 고를 때 똑같이 이제 시드 B를 고르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저희가 프록시미티 스코어만 고려하는 건 아닙니다. 원래 AFL이 고려하는 뭐 예를 들어서 시드가 실행되었을 때 걸린 실행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시드가 퍼진 과정에서 발견된 시점이라든지 뭐 시드의 뮤테이션 뎁스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저희 나름의 가중치를 이렇게 두고 있는 겁니다. 프록시미티 스코어를 통해서. 그래서 만약에 그 다른 점수들이 그 가중치를 이제 뭐 뛰어넘을 수 있다면 다른 시드가 시드 B보다 더 먼저 선택되고 더 많이 퍼져될 것입니다. 네, 질문 또 있으셨던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네, 그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네, 포모라케 정세훈이라고 합니다. 그 셀렉티브 인스트루멘테이션의 퀄리티가 예. 최종 성능에 끼치는 영향이 클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혹시 그 최종 현재 발표하신 어떤 성능을 낼 때까지 어떤 뭐 발견하신 인사이트라든지 뭐 이런 점을 고려를 해서 그런 셀렉티브 인스트루멘테이션 알고리즘을 만들었더니 결과가 좋았더라. 혹시 이런 공유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지금 짧게는 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끝나고 네, 찾아와 주시면 아는 선에서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